지난번 4월달 모임에서 이제 선배님들 같이 이제 앉아서 식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끝쪽 반대쪽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다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피크인가 이제 어떤가 말씀들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후배인데 이렇게 말천견을 했다가 이제 과제를 받은 게 다음번 발제를 하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역사는 필연인가 우연인가. 근데 이렇게 그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아 답이 여러 각도로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그냥 그 필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두 개 이제 섞어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프랑스 바칼로레아 문제 비슷하게 보여져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좀 비슷한 문제로 해서 역사는 인간에게로 오는가 아니면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이제 해 보니까 둘 다일 수 있는 건데, 뭐 답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그 만들어 나가면은 이제 역사를 이제 진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건 거고, 그렇지 않고 넋을 놓고 있으면은 이제 역사가 인간한테로 오는 건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인간이 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를 만들어서 같이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정신을 혼자 차리면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차려서 이제 그 이렇게 사회의 균형을 잡아가면은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고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망가진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고 또 그 선각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수많은 개조국들 중에서 이제 몇 나라 안 되게 뭐 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뭐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발전을 다 이뤘고요. 그 이렇게 제가 요즘 이제 그 그리스 고전 비극을 보고 있는데, 아테네가 이제 기원전 5세기의 황금 시대였다고 그러는데 그때랑 우리나라가 되게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민주화를 이뤄내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대국이고 또 그 문화 강국이 돼서 이제 그 당대 그 이렇게 그 지중해 세계권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되게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유산이 돼 있는 건 거고, 그런데 또 우리나라 뭐 K 컬처가 뭐 전 세계적으로 공명을 얻고 있고, 그래서 참 비슷한 게 많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 그리스 아테네 그 빛나던 나라도 이렇게 그 이제 뭐 좀 여유 있게 보면은 100년을 못 간 건 거고, 이렇게 좀 짧게 해서 정말 황금 시대를 보면은 50년을 못 간 건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그리스 고전 비극 보면서 아, 이 사람 이걸 읽고 그 이제 그 연극 공연이니까 관객으로 참여했던 아테네 시민들의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거꾸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를 보는 관중들을 생각하면서 작품들을 쓰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한편으로는 겸허하고 이제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이렇게 그 정치 체제가 되게 프레자일하다는 것 같다가 되게 아주 이렇게 이렇게 그 인식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만 그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이제 그 이렇게 군중의 폭주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렇게 되게 반성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시절 그 나라도 되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망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결말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래도 그 잘해 나가면은 가능성이 자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역사 결정론은 이제 일단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필연 우연이 이제 합쳐서 있는 건데 그거 갖다가 이제 뭐 그 통계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그 사회학적인 관점, 그리고 그 이제 뭐
뭐 경제학적인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에서 이렇게 본 다음에 소교를 한번 맺어 보려고 그러고요. 근데 그 소교를 맺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뭐그 기독교적인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 이렇게 애굽만 해도 무정부 상태에 비하면 이제 훨씬 나은 이제 질서가 있는 건데 그 질서는 제국주의적인 질서고 그 뭐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밑에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그 뭐 차별과 이제 지배가 당연한 이제 그런 사회였던 거였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가진 그런 이제 그 사상과 각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구 사회의 발전에 한 뿌리가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보면은 그 비슷한 생각들을 19세기 말 동양의 사상가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구의 근대화를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서구 근대화 그 학원 인선을 보면은 하는 짓이 되게 험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할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걸 서구의 근대를 넘어간 이제 그 이렇게 전망을 했던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분들의 이렇게 어떤 이게 선도적인 노력, 성각적인 노력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발전에 되게 이렇게 뭐 견고한 기반이 하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지금 근데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약발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근대 민주주의 사회, 시장 경제 사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불가피한 이제 풍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파편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시야가 좁아지고 그다음에 숨이 가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이렇게 그 어려운 상태에 온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갈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제가 뭐 경제학을 공부했으면서도 산업, 금융, 이제 무역, 이제 거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빼고 이제 둘러서 뭐 이렇게 그냥 뭐 교육, 보건, 환경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생각들이 되게 이렇게 주변적인 것들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두 사람은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하고 이반 일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역사 결정론자들인데 이 보면은 이제 서구의 자유주의로 역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반 일리는 러시아 이제 파시스트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또 결정론자인데 또 러시아는 그 이제 서구의 위협과 그다음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내부의 반역 세력들의 준동 때문에 잘 될래 잘 될 수가 없는 나라인 건 거고 먼저 그걸 척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아무리 뭐 다른 걸 해보려 해도 이제 그거 하기 전에는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파시스트인데 그 푸틴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뭐 국가적인 사상적인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편리한 변명인 건 거고 앞에 거는 망상인 건 거고 이제 역사를 생각하면은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팀 스나이더라고 예일대에 있다가 트럼프 한 거 보고 이제 캐나다로 망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역사 결정론자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바보 아니면 미치광이 텐데 둘 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요 얘기를 상세히 다 말씀드리면 40분 내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다 간단한 얘기들이니까 이제 미래가 예측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넘어가면 불가능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필연 예측 가능성으로 필연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그 필연과 우연이 섞여 있는 게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지나가고요. 사회학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그 구조와 개인의 자유의지 뭐 휴먼 에이전시야 스트럭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분들도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게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역사하고 경제학이 만나는 부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맨서 올슨이라고 메릴랜드에서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평생 업적을 남기시는 게 책 2권하고 논문 아주 소수신 것 같은데 다들 작품들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encompassing interest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뭐 도둑하고 왕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도둑이 딱 그냥 남들이 도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은 롱텀으로 플래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키워서 먹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배자의 이익과 그다음에 피지배자의 이익이 어떻게 얼라인이 되는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이트가 되고 킹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본의 이제 봉건주의 이제 지배 때에 이렇게 임기가 짧은 관료들이 지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대로 세습하는 이제 봉건 이제 영지에서의 인구 변화를 보니까 좀 이렇게 봉건 영주들이 더 롱텀 플래닝을 해서 그런지 더 인구 증가가 더 빠르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봤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남아 있는 2개는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의 동상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의 무카디마라는 책인데 거기서 되게 이렇게 표현이 이제 아사비아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제 아사라비아가 생각했는데 아사비아가 영어 번역으로는 이제 그룹 빌딩이라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이제 딱 헌신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의 동태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았던 중동 이슬람 이제 북아프리카 제국들의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스캔해 보니까 왕조가 3대를 가더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창업자 세대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they know what it takes. 근데 이제 2대가 되면 그게 흐물흐물해지고 3대째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게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게 아사비아가 안에서 허물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얼마나 이제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하더라도 변방에 이렇게 야만족하고 붙어서 깨진다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했던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무카디마에서 그려지는 역사의 상을 보면은 이렇게 거품이 폈다가 뽀록 깨지고 이제 이러는 거를 갖다가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근데 그런 거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두면은 디폴트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말보다는 디폴트가 될 것 같은데 그거 갖다가 넘어가려면은 이제 인간의 예지가 있어야 되는 건 거고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건 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독재자가 무한 권력을 가지면은 그렇게 가느냐? 근데 독재자가 무한 권력을 가질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항상 도전자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왕정이나 이제 귀족정은 또 거품이 깨지는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입헌정 민주주의 제도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차현진 박사님이 이제 해석을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얘기하는 할 때 그러니까 국민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체, 객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적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이 자기네가 권력의 고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이제 혁신이 있어서 성과가 미래에 나올 수 있다면은 그거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럼 만들어서 찾아오면 되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혁신을 이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인프라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뽀글뽀글 이제 꽃이 폈다가 지고 이제 거품이 깨지고 이러는 거를 넘어가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에 보면은 이소노미아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소 콘트 할 때 아이소에다가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누구는 특권이 있고 나는 아니고 그런 거가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렇게 인간관, 세계관 이제 그런 거가 있을 때에 민주주의가 이제 이렇게 개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유지 가능하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바탕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그 인간의 예지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OECD의 Better Life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뭐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도 말씀 다 아시는 건 거지만 휴먼 웰빙이 이제 뭐 그 GDP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가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당대에 누리고 끝날 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자본을 충전을 계속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자본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지컬 캐피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휴먼 캐피탈도 있고 그다음에 소셜 캐피탈이 있고 내추럴 캐피탈이 있다. 그런데 그거 갖다가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갖춰 나가야지 이제 그 지속 이제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개인이 전유해서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전유하지 못하고 공유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런데 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봤을 때 사회적 자본하고 자연 자본은 기본적으로 공유를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건 거고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도 그것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허용하는 이제 그 이렇게 사회적 기반이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전유만 가지고 되지 않고 공유가 이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서 그 이렇게 여러 나라의 행복의 조건들이 정도가 다른데 그걸 회귀 분석을 해서 어떤 이제 요인들이 설명 요인이 되나를 보니까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소득, 개인의 건강 같은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 이제 그 조건도 일부 있지만 뭐 이렇게 그 부패 없는 경제, 부패 없는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서포트, 이제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공유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발전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생각하든지 이렇게 그 전유하고 공유하는 것들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면이 있겠다. 이제 그런데 그런 그 공유가 꼭 필수적인 건 건데 그 공유를 하는 거가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게 협소한 시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쉽게 마련이고 또 이렇게 막 경쟁이 심해지고 생활이 빨라지면은 또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가 아닌 거라서 이제 그 디폴트를 넘어서 이제 그 세상을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우고 그걸 유지하게 하려면은 이제 예지가 필요하고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가 또 이제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도저히 낙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제가 이렇게 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나 프루스트 시대 100년 전에 보면은 그 현대 사회의 위기의 징조를 이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의 표현으로 하면은 언더그라운드 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엿 같아라고 생각하는 건 다들 그러고 사는 건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남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자기가 불편한 거, 이제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감추고 이렇게 플렉스를 하고 사니까 그 자기는 아는 자기의 약점과 그 빈 공허함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그 개인은 고립돼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남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것도 불편하고 이제 이런 이제 그게 되는 게, 옛날에는 이제 일부 사람만 그랬다면은 지금은 젊은 세대 보면 다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 개인이 고립돼 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불안불안하게 사는 세상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보이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뭐 근본 동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서구 근대 민주주의와 뭐 시장 경제가 아주 이렇게 강력하고 뭐 이렇게 세 보이고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저게 다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양에서 서구에 도전받고 다 무너졌던 이제 제국들이 뭐 청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무굴 제국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이제 오토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다 이제 이렇게 그 선각자들이 있어가지고 막 동분서점에서 이렇게 동선을 찍어보면은 뭐 그냥 막 다니면서 또 서로 뭐 하나를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베껴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From the Ruins of Empire, 인도 사람이 쓴 책에서는 이제 그 이렇게 중국, 인도,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오토만 제국 얘기들은 나오는데 일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일본 사람들 물으면은 뭐 요시다 쇼인하고 그다음에 유신의 삼걸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데는 이제 누군가 여기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있어서 지도를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갖다가 보여준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있었을까 생각을 이제 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동학을 이제 창시한 뭐 최재우, 최시영 선생이나 뭐 원불교의 박중빈 이제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 비전의 깊이와 그 품위가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제 그분들이 현대사에 끼친 공헌들이 작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렇게 전유와 공유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제 그 소위 보수 정권들이 취했던 정권들이 혁명적으로 포용적인 게 되게 많았다. 이거 갖다가 이렇게 보수 반동이라고 부르면은 진짜 보수 반동이 서로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렇게 뭐 보면은 이제 인적자본 할 때 의료보험 뭐 전국민 의료보험 전 세계에서 계속 중에서 빨리 한 편인 건 거고, 그다음에 그 교육제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초창기부터 이제 다른 직군에 비해서 이제 공교육 교사들 봉급을 많이 이제 줘서 이제 이렇게 일반 노동자 인컴 대비 이제 그 교사의 인컴의 배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나라였던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 이제 개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서도 교육 얘기를 하다가 듣고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에서 교사들을 로테이션을 시키잖아요. 이제 그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야지 이제 그 교감, 교장 승진이 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경탄을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부러워하고 막 그러는 그런 거가 있고, 이제 산림녹화는 김준경 원장님 되게 좋아하시는 주제지만 이제 그게 이렇게 보면 이제 김준경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분수조림 말을 가르쳐 주셔서 저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레베뉴 쉐어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림계랑 산주랑 해서. 근데 그거 개념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포레스트리 컨세션이라 해서 많이 있는 건 것 같아요. 산주가 다 직접 못 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회사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맡겨서 할 수도 있고 이제 하니까 또 그거는 특별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 특별했던 거는 이제 61년 산림법 이후에 산주에게 나무를 심도록 영림계획 작성과 실행을 의무화해서 그거 갖다가 안 하면은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으니까 너희 빠져라 이렇게 해서 산림계가 테이크오버해서 나무를 심고 수익을 이제 산림계가 구호, 산주가 일을 가져가게 하는, 그래서 사유재산권의 심각한 침해가 되는 것 같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밀어붙인 게 있는데, 그거가 없이 이제 산림녹화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고, 새마을 운동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족보가 있는 건게 커뮤니티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파티시퍼토리 디벨롭먼트라는 말도 있고, 이 개념은 100년 넘게 이제 돌아다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그 개도국 중에서 이제 그 국민 예산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PD, CDD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드뱅크가 들어와서 뭐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내키는데 이렇게 하게 해주는 정도. 뭐 왜냐하면은 변명거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부패가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중앙에서 쥐고 떡고물을 챙기려는 그게 있을 수밖에 없게 마련인데, 그거 갖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이렇게 뭐 평가가 엇갈리고 그러지만 이걸 해낸 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건 거고요. 보면 이제 뭐 줄푸세로 보수 정권이 해온 거가 그게 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포용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홀해지기 쉬운 공유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회적 기반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온 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개발연대의 유산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그래프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GNI가 높은 편, 이제 OECD 중 높은 편인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시장 소득으로 GNI를 보면은 OECD 최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인파워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와 투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온 면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주로 우리가 누린 혜택들인데, 일본이 옆에 있었던 거가 저는 이제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근대화의 우등생 옆에 있어가지고 덕을 본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농지개혁 우리가 그냥 하지 않았을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박명호 교수님 잘 아시는 주제지만,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되게 우리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됐던 것도 있고, 중국이 또 늦게 개혁했던 것들도 있는 건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원이 없는 것도 이제 우리의 이렇게 운이었던 생각도 들고, 이제 공산주의 이제 이념의 도전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불쌍하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과정 절대 부패한다고 이제 말하는 거가 아마 이렇게 진리일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안 된 거는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제 독재지만 컨테스터블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부에 이렇게 도전과 견제가 상당히 세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뭐 기독교와 이제 서구 영향을 받은 이제 리버럴 이제 민주주의자들도 있는 건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빼놓고 봤던 거가 이제 동학 천도교 3.1운동의 이제 역할이 또 많이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초기에 기독교 믿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동학 이제 했던 가르침들을 보고 그러면은 그 분들이 그린 세계의 이렇게 품위와 뭐 개방성,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제 존중,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뭐 그리스의 이소노미아가 있었으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민주주의가 있기 전에 민주주의 씨앗이 뿌려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여기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최재호, 최시영 선생 옆에 이제 의암 손병희 선생이 아니고, 오늘 이제 소태산 박중빈 선생이라는 원불교 창시자신데,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그렇게 성공회 교회, 정동교회, 그다음에 명동 성당, 세문안교회 있는 중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수훈회관 건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외국 교회들이 들어오고 외국 공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딱 한양의 도시 풍경을 제압을 하니까, 천도교에서도 당시 조선 인구가 1,800만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 200만이 천도교 신자였다고 그러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교회당을 짓자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3.1운동 펀딩을 하고 남은 돈은 상해 임정에 보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20년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종 문화운동을 펼치는데, 뭐 어린이라는 잡지, 그다음에 신여성, 뭐 개벽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식민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문화 운동의 상당 부분은 천도교의 이제 뭐 창안과 이제 이렇게 서포트가 없었으면 안 됐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이렇게 한국인이 이제 눈부신 성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예, 그 5분 정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 그다음에 출생률이 낮다, 그거는 다 이제 많이 아는 얘기인데 신문에 가끔씩 나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이렇게 뭐야 명품 소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 그러는데 이게 최고가 맞을까? 싱가포르 이랑 비교하면 우리한 그거는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싱가포르는 데이터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이렇게 뭐 G7 국가들이랑 비교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비슷비슷한데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더 많은 그런 거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인이 각계약진하고 그러니까 좀 없어 보이면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그냥 업신여기고 들어오고 이런 거가 이제 이렇게 또 심해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니까 반면에 그게 무서워서 막 그냥 이렇게 애들 공부시키고 뭐 그냥 열심히 저축해서 뭐 하고 뭐 이제 달리는데 그 균형을 잃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요 얘기는 뭐 그 한국이 이제 행복도 순위가 이제 중진국 정도 높지 않다 그런 얘기고 뭐 근데 이제 그 소득이랑 그다음에 건강 수명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게 낮은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요는 제가 만들어 본 자료인데요.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자료를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토피아하고 디스토피아를 놓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리나라와 G7 국가들이 어디쯤 있나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6개의 지표인데 인컴, 헬스 라이프, 프리덤, 커럽션, 소셜 서포트, 제너러시티 이렇게 이제 6개의 지표 중에서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를 100으로 놓고 제일 못한 나라를 0으로 놓고 그 이렇게 100단계에서 각 나라가 어디에 있나를 갖다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거 갖다가 레이더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컴이랑 헬스 라이프는 우리나라가 되게 높게 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좀 처진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공유와 전유 그 도시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전유할 수 있는 것들은 막 이제 챙겨서 그냥 뭐 그 세계 최상위권으로 갔는데 나머지 이제 그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는 처져 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율 개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 공유와 전유의 균형을 잘 맞춰서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걸로도 모자라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걸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KDI 대학원에서 저장학 강의하던 거를 유일로 교수님께서 다시 강의를 하시게 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선배님 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가락기에 요거를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이렇게 Can We Be Happier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리처드 레이어드라고 그 영국의 LSE 계신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연습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자연이 가깝게 있고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행복해 서구 사회 데이터를 봤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서 뭐 그런 이제 이렇게 뭐 독일을 잘 모르지만 독일에 잠깐 갔다가 이제 드레스덴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드레스덴이 저 이렇게 그 작센의 뭐 뮌헨 공간은 독일의 중심지였다가 이제 그 전쟁 때 폭격 맞고 그 다음에 동독 치하에 들어가서 이제 도시가 망가졌다가 이제 그 통독하면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망가져간 도시가 됐었던 거를 드레스덴 시 정부에서 계속 도심에 생기는 이제 그렇게 빈 땅들을 긁어 모아서 열심히 녹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독일 도시 중에서 아주 그린한 도시가 됐다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되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고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제일 쿨한 도시가 됐다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그냥 이렇게 한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 패널 데이터 조사한 걸 보니까 이제 그 도심 거주지에서 1km 내에 녹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래서 패널 데이터니까 사람이 이사 다닐 때 추적 해석을 보고 그러면은 되게 이제 그 이렇게 행복도가 높아지는데 그 이렇게 그 녹지를 도심에 내려면은 기회비용이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이렇게 그 비용을 각자 분담하는 걸로 계산을 해봐도 그 소득이 줄지만 녹지가 많아지는 걸로 하면은 그게 행복을 높이는 효과가 있더라. 그런 페이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린벨트가 아니라 이제 그 도심 내에 이제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저 이렇게 김준경 원장님이 만나보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KSP 모듈 작업할 때 뵀던 분이 신좌섭 교수님인데 그분이 신동엽 시인의 장남이세요. 근데 이렇게 신 교수님이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학교 노동 운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났다가 복학을 해서 이제 그 모교의 교수가 되셨는데 의학교육학 교수를 하시면서 이제 배워서 프랙티스 하시던 게 포커스드 컨버세이션 메서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넓게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목적을 이루는 동시에 그다음에 그 대화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되게 이렇게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과 이제 목적에 따라서 뭐 수십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 갖다 이제 프랙티스 하시고 그랬었는데 저 신좌섭 교수님이 작년 여름에 이제 이렇게 서울대 퇴직하시면은 KDI 대학원으로 이제 오시도록 이제 이렇게 유종 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요거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윤현대 교수님이었고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신데 신 교수님 제자분이신데요. 이제 이분이 또 그걸 또 프랙티스를 하세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중학생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뭐 자유학기 이럴 때 요거 갖다가 한 3시간 실습해보고 자기가 프랙티스 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남을 존중하면서 듣고 또 자기가 얘기하는 걸 남들 존중해서 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가 되게 이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런 건 되게 작은 것들이지만 이제 예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Can We Be Happy에 보면 이제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되는 게 뭐 이제 그렇고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신질환 위기라서 이것도 이제 뭐 현대 심리학의 접근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또 이제 BC가 일 훨씬 넘게 나오는 이제 이제 투입이 사업이 있다. 그 얘기 갖다가 말씀을 이제 해서 드리는 건데 그 얘기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 낫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플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소중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자존감 해치지 않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경제에 다른 구조 변혁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안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여유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서포팅 리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정 교수님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태정 교수님 저 발표 제목이 Nothing Comes from Nothing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 발표 자료를 제가 보고서 정말 한자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주신 자료를 2개의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역사는 필연인가 우연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주신 자료하고 발표 자료하고 그다음에 논문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주신 발표 자료는 역사에서 구조와 인간의 의지, 필연성과 우연성의 긴장을 탐구하고 계시고 에도 시대 그다음에 논문은 에도 시대 일본의 정치 경제와 인구 변화를 다룬 논문에서 구체적 역사 사례로서 권력 구조가 지역 발전과 인구 변화에 대해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주신 발표 자료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역사는 필연 아니면 우연이라는 이 자료에서 역사는 단선적 필연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예측 가능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이 공존함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 본성상 질서보다는 혼란, 빈곤, 폭력의 상태가 디폴트라고 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하는 질서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은 전유와 공유의 균형에 달려 있으며 신공동체주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자기 보존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고 근대 개인주의와 집단적 공공성의 긴장을 탐구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주신 논문 Political Economy and Population Change in Edo Period Japan 여기 있는데 여기 논문을 읽어보니까 일본 에도 시대의 지역 통치는 세섭영주와 막부 관료 집단이 맡았었고 세섭영주는 안정적 영속성이 보장되었고 관료들은 단기 임기로 교체가 빈번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올슨의 스테이셔너리 밴딧이라는 가설을 검증을 했는데 장기 안정적 근력은 공공재 제공과 온건한 세금 정책을 촉진하여 생산성과 인구 성장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막부 관료 지배 지역은 인구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이 낮고 밀란이 잦았고 정치 체제의 특성과 경제 성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동아시아의 근대화 비교에도 함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신 자료하고 논문의 공통 주제는 구조와 인간 의지하고 권력의 지속성과 공공성, 그 다음에 현대적 시사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토론 질문으로서 역사는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는가 아니면 우연의 연속인가 이거는 이제 뭐 주장하시는 거 이제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막부 관료와 세습 영주 간의 통치 방식 차이는 오늘날의 중앙 집권과 지방자치 논의에 어떤 통찰을 주는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슨의 가설은 현대 권력 구조에도 적용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그냥 질문만 잔뜩 하니까 미안하지만 하여간 묻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근대화 실패, 성공사회와 권력구조 간의 연관성을 현대 정치 경제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려봤는데요. 역사 연구와 정치 경제학은 필연과 우연이라는 고전적 질문을 실증 사례로 해명하고 있고 일본의 에도 시대 사례는 안정적 권력 구조가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가능케 했음을 보여주고 이는 근대화 이론과도 연계된다. 특히 뭐 일본은 뭐 바로 저희 이웃이니까 이때에 이거를 보면은 근대화 이론과도 연계된다라고 전 느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와 공동체 자본의 역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한국의 지방자치하고 중앙정부 정책, 국제개발 원조 등과 연결하여서 이 내용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진행을 하는 사람이 갖고 이렇게 안 해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김태중 교수님한테 약간의 그 의무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저도 이제 르네 지라르를 옛날에는 조금 읽어봤던 기억이 있어갖고
르네 지라르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잠깐만 이렇게 환기하는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기 프렌치 하시는 분들은 저게 이쁘잖아요. 무슨 이 저절로 넘어갔네. 이 멍성주 로만티크 베리테 로마네스크에서 그 낭만적인 거짓말과 소설 같은 진실. 이 되게 표현이 멋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르네지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저기 샤르트라는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옛날 말하면 니체가 배운 게 문헌학 같은 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옛날 책을 진짜 많이 읽고 특히 이제 옛날 소설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인간 상들을 도출해내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어떠한 걸 뽑아낸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거지 어떤 고유의 특별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너 혼자 기발난 게 없고 책악기들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온 것이 작가가 쓰는 독창적인 인물이 어딨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경제하고 설명해 보면 참 경제가 쉬운 것 같아요. 돈 벌기 참 쉬운 것 같아. 아니 남들이 모방하는 걸 앞서서 물건 만들어 팔면 되는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한 사회가 그렇게 모방적으로 쉽게 쏠리면 경제 발전이 쉬운 것 같아요. 물건 만들기도 쉽지 않아. 고만고만한 거 원하거든. 막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저기 그 뭐죠? 무슨 찌개를 좋아하면 식당에 찌개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재료 공급하기도 편하고. 그럼 어느 순간까지는 쉽게 돌아가는 것 같아 이게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지라르식의 어떠한 인간관하고 경제 발전은 어느 단계까지 참 쉽게 가는 자동 이렇게 선순환 구조는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제 지라르 하면은 또 사람들이 많이 하게 하는 게 폭력성 아니에요? 왜 폭력은 항상 사회에서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지배하면은 피지배자는 폭력을 느끼니까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폭력, 비폭력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 지라르가 이야기한 거는 그 폭력을 이렇게 사회에서 갈등으로 안 만드는 것이 희생양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희생양이란 게 그야말로 뭐 유태인 같이 공격적인 희생양도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쓰는 제일 좋은 표현은 시장 경제가 희생 그런 시장 경제 제도가 어떤 희생을 최소화해주는 기가 막힌 메커니즘인 거고, 그걸 갖고 이제 책을 쓴 사람이 뭐 아글리에타 이런 사람들이 화폐 경제가 어떻게 도입됐냐라는 게 단 게 아니라 이 교환 관계를 화폐란 걸로 대체해 줬을 때 그 폭력성을 흡수해 준다는 면에서 그 지랄의 이론을 갖고 경제학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도 쓰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곧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라르식의 표현을 하면 경제 발전이 참 쉽게 설명되는 것 같아요. 근데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 근데 바로 우리가 그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방해갖고 아까 했잖아. 루이비통 우리 같이 지하철에서 루이비통 하루에 몇 벌씩 벗는 날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죠? 먹는 것도 무슨 고기도 등심 뭐 먹는 것도 호모지니어스. 이게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이 딱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지라르가 말한 데까지 온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아까 드레스덴 이야기하면서 녹지가 사람들한테 마음에 와닿는다 그랬는데 우리 지라르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어려워요. 훨씬 퍼스널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우리 김태준 교수 발표를 보고 제가 책을 다시 읽은 게 앤드류 포터를 다시 꺼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모방하는 것까지 해서 경제 발전 뭐 3만 불, 4만 불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가냐 하면 조금 더 추상적인 인간 개인 내면하고 해서 자기들이 내면의 욕구가 제도에서 녹색으로 가진다든지 빨강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이 다양하게 갈 때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발전이 아닌가 해갖고 지라르의 단계는 어디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그래갖고 김학래 교수도 말했지만 개인과
커뮤니티가 공존하려면은 개인도 싱싱해야 되고 커뮤니티도 싱싱해야 되는 건데 지라르 같은 세계에서는 개인이 싱싱하진 좀 않아요, 사실은. 개인이 싱싱하려면은 여기 이렇게 빛, 이 빛이란 거는 인텐지블하지만 뭔가 우리 같은 사람들 젊은 아가씨 봤을 때 찬 오잖아, 이렇게 빛이 탁 오잖아. 그런 걸 자주 느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뭐 와인으로 물질로 구체화되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약간 주청받은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2부에서 우리 김태정 교수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에서 렉처를 하다가 한국 70년대에 우리가 소셜 디벨롭먼트라는 걸 한국에 얼마나 강조했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70년 서베이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했더니 에코티라고 그래요. 우리 형평. 그래서 한국 국민도 형평을 중요시기고 정부에서도 경제발전계획을 사회경제발전계획으로 바꾸니까 이름도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70년대를 운영했다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탁 손 들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늘 박정희 씨가 왜 총 맞아 죽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허를 탁 찔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훈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록 교수님께서 당신은 공학도 또 수학도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제학도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김대중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그런 푸념 아닌 푸념을 했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어렵고 그리고 소화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우연과 필연에 대한 그 제 단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질문 또 담론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은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획일적인 해답은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김영록 교수님 발표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지만 역사가 필연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냐 아니면 우연의 연속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지만 김태종 교수님이 보시는 이 역사의 우연과 필연 이거는 어디에 더 방점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한국 경제 또 한국의 발전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개도국에 가서 이런 뭐 강의를 한다든지 또 KSB를 한다든지 또 한국에 온 개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강의를 하고 그럴 때는 한국 경제 발전을 세 가지의 동인으로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 이 강력한 리더십은 아까 김대중 교수님 발표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어떤 정치 구조라고 이제 재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국제 경제 분업 구조의 참여, 적극적인 참여라는 걸로 두 번째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이제 휴먼 캐피털 빌딩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두 가지는 상당히 좀 필연적인 어떤 요소로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좀 우연적인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태정 교수님 발표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경제의 질서에 한국이 참여한 그래서 이거는 좀 우연한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연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통제를 할 수가 있다면은 좀 더 필연에 가깝고 통제할 수가 없다면은 좀 우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해 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연적인 요소가 되겠고 또 주어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주어진 것들을 이제 적응을 해가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것들은 좀 우연에 가까운 이게 100% 우연은 아니지만 우연에 가까운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세계 경제 질서가 있어도 이것을 활용하는 나라와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면 이거는 100% 이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떤 필연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연이 훨씬 더 강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어떤 그 필연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역사에서는 우연적인 요소들이 때로는 자주 또 강하게 또 때로는 약하지만 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그 우연적인 요소들 중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 같은 것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과연 이게 뭐 잘했냐 못했냐라는 그런 가치 판단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한국 경제의 어떤 발전의 동인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냐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강력한 리더십에 기초한 산업 발전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연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책적 결정이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에 기반해서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는가. 이것이 이제 리더십과도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컨센서스도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 초부터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그 다양성의 문제, 이 다양성의 문제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다양성 또 다양화, 사회 다양화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그런 의견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또 바람직하게 이 방향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이 개방, 개혁 또 발전이 좀 늦게 진행된 것이 아까 이제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를 보면 굉장히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긴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가장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나타난 미국의 그런 새로운 정책 방향 이것이 이 세계 경제를 굉장히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들이 우리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성식입니다. 저는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봤거든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필연적 역사관은 해겔의 변증법, 막시즘의 계급투쟁, 그 다음에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섭리, 그거는 이제 필연적 역사관이고 우연적 역사관은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그거인데 칼 포퍼가 예측 불가능한 인간 행위가 역사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그 길은 열린 사회의 길이다. 이 문장 자체는 필연을 의미해가지고 약간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표현 자체는 그 상반적인 그런 게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움직이면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현대 역사학은 두 관점을 결합하여 구조적 필연성과 우연적 사건이 함께 역사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론은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김태종 교수님의 발표 자료하고 논문을 읽어봐서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김영록 교수도 발표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만 말씀드리면은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정보가 부족하면 부족하고 우연을 보이고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결과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은 그거는 필연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 에도 시대 상황의 결론이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이나 조선보다 빠르게 근대화된 거는 그 봉건제의 장기적 안정성에 기인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중국하고 조선은 순환 관료제여가지고 그 단기적 이해관계 때문에 좀 일본보다 늦었다라는 게 약간 아이러니한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 질문을 4가지 정리했는데요.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게 세습제라는 비민주적 체제가 오히려 안정적 경제 발전을 낳을 수 있는가라는 결론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조사해봤더니 전두환 때는 8.3, 그다음 노무현 때는 노태우 때는 7점 몇 해가지고 독재 시대 때 오히려 성장률이 높은 거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전 과정에서 개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그냥 수치적으로만 독재일 때 더 성장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역설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째, 3번째, 4번째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라서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나 그런 걸 밀고 나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발표 자료를 받고 2가지 좀 양면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저는 퍼스널하게 나도 이런 거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반면에 어떤 그 내용이나 해답을 내리는 과정은 여러 가지 큰 그 문제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거기서 약간 좀 갈팡질팡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 파악한 거는 그 큰 틀은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역사계에서 무지무지하게 큰 그 빅 퀘스천인 역사가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근대 현대 포스트 모던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관한 논쟁이 끝없이 있었고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 왔던 그런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대화 문제 그러니까 그 입헌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뭐 이런 서양에서 근대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또 그 후에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근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근대화나 또는 국가 발전의 그 배경, 원동력 뭐 또 그것이 가지고 온 문제점 스스로 그 성공이 가져온 문제점 뭐 그런 그 2가지 큰 퀘스천이 있고 그거와 관련된 그 욕망의 모방 이론 지라드 같은 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고 그런 문제점이 현대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민주주의 위기까지 발전하는 가운데 그 대안이 뭘까의 어떤 부분적인 대답을 행복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큰 그 사고 체계를 정리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 제가 다룰 수 있을 만한 캐퍼시티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돼서 크게 2가지만 그 역사의 필연성과 우연성 문제하고 근대화에 대한 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던 거는 그 역사에서의 우연은 우리의 무지일 뿐이다. 또 모든 사건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그 이에치 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대충 그렇지만 대학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었잖아요. 맨날 무슨 유신 뭐 해갖고
저 휴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독서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신입생 시절에 가장 인상적이게 읽었던 게 역사란 무엇인가 하고 그때 크레인 브린튼의 혁명의 해부 뭐 이런 책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역사의 어떤 필연성, 진보적인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카의 견해에 굉장히 매료됐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이에치카의 어떤 그 사고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된 이제 계기들이 그 이제 너무 놀기만 하니까 공부 좀 하자 그래갖고 그 당시에 또 뉴스위크에 밀턴 프리드만의 그 칼럼들이 그 자유와 뭐죠 뭐 하여튼 그 책에 나오는 것들 뭐 그런 거 보면서 그다음에 경제학 사상서를 보면서 그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이나 보면서 이제 점점 이게 좀 너무 결정적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요즘 와서 다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문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역사의 아버지라는 헤로도토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헤로도토스가 이미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다신교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역사라는 건 신의 의지의 구현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헤로도토스가 이 신은 개입을 미니마이즈하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선택 또 다양한 원인들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게 바뀌어서 포스트 모던에 오면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모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하여튼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필연적 요인을 강조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 같은 사람들 반면에 폴리비우스는 의식적으로 투키디데스에 대한 경쟁심에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연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고 했던 하여튼 고대 그리스에서 역사학이 상당히 만개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중세에 오면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섭리관이 역사의 필연성을 강조하다가 그 르네상스 계몽주의 되면서 인간이 다시 재발견되면서 인간의 의지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근대에 오면은 헤겔, 마르크스 또 그걸 이어받는 이제 이에치카나 그 현대 초기까지는 결국 그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휴머니즘, 뭐 양심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갖고 이런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현대 역사학에서는 그런 이성적인 진보나 역사의 필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와 비판이 이제 크게 나타나면서 결국은 역사 결정론의 한계가 대세가 된 것 같고요. 요새 보니까 현대 역사학의 주류 견해는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복합적 산물이다. 그래서 우연성이라든지 복합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의 그런 근대화 그 동력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필연적인 이유, 구조적인 요인은 입헌 민주주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 그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보호라든지 뭐 독립적인 보호, 사법제도라든지 제도학부적인 그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연적 요소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저게 역사학이나 다른 데 잘 무지해서 모르겠지만 이런 우연적인 요소, 신대륙 발견이나 전쟁이나 뭐 외부 충격, 예기치 못했던 기술 혁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정 시기의 지도자와 시민운동, 심지어는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도 우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런 근대화하고 연계하는 연구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요새 역사를 이런 그 필연과 우연의 그걸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의 기적은 사실은 제 생각에도 이게 구조적인 요인과 우연적인 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조금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내부의 견제라고 표현하셨던 그런 거, 이런 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토대로서 그 서양과는 다르지만 그것이 들어와서 하여튼 그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제한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강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서구의 산업화도 전부 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공고화, 소위 그런 그 완전한 민주화는 상당히 늦게 일어났는데 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만 굉장히 특이한 걸로 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서구의 그 근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은 공통점은 산업화가 민주주의 공고화 이전에 선행했다는 것은 그 서구나 동아시아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다만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러면서 이런 경제 기적이 민주주의의 공고화 또 민주화의 단계적 진전에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또 역시 공통점이다. 다만 차이점은 서구는 그 첨단에 있었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고 이게 점진적으로 모든 게 일어나서 그 경제적인 발전과 민주화가 좀 비슷하게 같이 단계적으로 발전한 데 비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우연같이 떨어진 민주주의를 나름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기초화에서 제한적이지만 그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공이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그런 거라면 쇠퇴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인데 지속가능 발전의 어려움, 뭐 그다음에 민주주의 위기, 이거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고, 플러스 한국에서는 인구 감소나 고령화 또 뭐 성장 동력 약화나 그런 그 발전 내용에 있어서의 그런 행복 지수와 연계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있어서 한국이 멀지 않아서 정체 또는 쇠퇴 국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과거에도 보면 그런 그 문제를 이제 구조 개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양극화해서 사회적인 신뢰 회복, 뭐 이런 신산업 주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전환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결국 이런 장기적인 제도약은 구조적인 요인과 우연적 요소들이 잘 결합돼야 되고, 특히 우연적인 요소로는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새로운 합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런 제도에 의한 여러 가지 개혁 쪽의 행복론에서 온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가미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분이었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오늘 자동차를 요새 통 안 몰고 오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그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비가 오니까 GPS가 얘가 약간 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옆 건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20분 늦어지니까 계속 모든 게 늦어지고, 이 건물 올 때도 이 옆 건물로 들어가서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갔다 다시 차 빼고 뭐 하느라고 계속 늦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연이야 필연이야 하고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 역사와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는 저기 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E.H. 칼을 읽고 그때 다 얘기했던 건데 뭘 정말 이거 또 할 게 있나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E.H. 칼 지금 보면 필연성을 좀 강조한 학자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역사가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기억하고 과거를 상상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갖고 다니면서 제가 어디 뭐 기고하고 그럴 때 컬럼에 몇 년 전에 쓰기도 했는데, 이 H카가 필연 뭐 모든 게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신이 아주 오래전에 찍었던 필름이 그냥 돌아가는 영화 상영관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이냐 필연이냐 하는 이야기는 이게 철학이나 신학으로 가면 자유의지의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미 오래전에 답은 정해진 얘기인 것 같다. 아까 헤로도토스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절충해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김 교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그 논문을 보면 일본 에도 시대의 지배 구조에 따라 그 성장률이라든지 인구 증가율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 교수님은 우연이냐 필연이냐 중에 뭐를 묻는,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제가 읽은 내용 결과를 다 요약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그 두 번째 논문을 읽고 딱 덮어놓으면서 저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똑같은 문제가 식민지 지배 문제를 두고 영국은 이미 알려진 구대륙의 인도를 지배할 때 동인도 주식회사의 가버너를 보내서 너는 내가 시킨 것만 해, 우린 다 아니까 하고, 가버너는 사실은 월급쟁이 사장이었고요. 뭐 신대륙은 여기는 뭐 도대체 이게 뭐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풍토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스페인이 똑같은 일을 하다 보낼 때, 여기 스펠이 잘못됐네, 비스로이인데 부왕이라고 하는, 너는 세습 떼는 거 말고 스페인에서 지금 내가 왕처럼 하는 생사 여탈권을 포함해서 입법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영국의 가버너가 있는 동인도 회사가 이제 일본 지금 분석하신 거를 그 식민지 지배랑 연결해 보면, 그럼 영국이 스페인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반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 지배 구조에 따라서 경제적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5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선배님들 그 말씀 드려주신 걸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한 번 숙여서 될 게 아닌데 되게 고생을 시켜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맨날 하던 생각이고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를 치고 이러던 거래가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그냥 그 논리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선배님들 보시기에는 되게 이렇게 그 뭐 도약이 되게 많고 빈 곳이 되게 많고 그렇게 보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들을 지금 제가 5분 내에 다 이렇게 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제가 잘 짚어보면서 제 생각에 빈 곳들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그걸 채워가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신 박사님께서 주신 질문이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 현재 지금 컴패싱 인터레스트가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제 민주주의가 됐는데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박성훈 교수님 주신 것 중에서도 이제 그 외부 요인들을 강조하시는 말씀하시면서도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그 통제 가능성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저는 이제 예측 가능성으로서의 필연 우연을 생각해서는 통제 가능성으로 또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김용록 교수님이 이렇게 신 박사님 주신 말씀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게, 이렇게 그 일본 얘기가 말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지방 자치가 더 나은 거 아니겠느냐, 중앙 집권보다. 근데 그 지방 자치가 좀 별로 잘 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은 신 박사님 주신 그 문제의식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최 박사님도 이렇게 그 동인도 회사하고 그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였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보면은 중요한 거는 절대 권력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절대 권력이 얼마나 이제 그 스테이블하게 확실한 거냐. 근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세습하는 권력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것도 쇼텀 게임이기 때문에 먹고 튀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과도한 낙관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 랜서 올슨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저 누구죠? 저 터키 분 아세모글루, 로빈슨 이런 분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신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은 이제 민주주의 제도는 이제 국민이 주체가 돼서 정치를 통제하기 때문에 인컴패싱 인터레스트, 롱텀 이제 플래닝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게 이렇게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도 허물어져가는 면이 있지만 작동하는 동안에서도 되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게 통과가 될까 이런 거가 되게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거 되게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릴 수 있으려면은 그 민주 시민들의 이렇게 의식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박용호 교수님이랑 어제 주신 말씀은 제가 저 이렇게 2부 가서 말씀 더 듣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아이스킬로스 비극을 보다 보니까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테네 여신이 끝에 나와서 아테네 시민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한마디 딱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가가지고 그 시민들이 자기네가 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참주 정세 이런 걸 갖다가 극복을 하고 민주주의를 하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또 물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뭐라 하냐면 참주 지배도 아니고 무정부 상태도 아닌 우리 도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데모크라티아 이런 말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는데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비극을 이제 공연하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희곡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남성 시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매년 축제를 하면서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볼 때 또 경쟁을 시켜가지고 잘된 거는 이제 상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드라마 작가들이 이렇게 그 관중들의 생각과 반응을 갖다가 계속 이제 그 미리 이렇게 엔티스페이트 하면서 반발짝 앞서 나가지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봤던 읽었던 이제 그리스 시민들의 문제와 고민, 이제 뭐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읽히는 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제일 큰 주제가 복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복수와 정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면은 그 이렇게 폭주하는 군중의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연민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분노는 정당한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런 건데, 그 비극 작가들이 시민들한테 그게 정말 맞아라고 이렇게 반출을 해보게 하는 이제 그 민주주의의 학교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서 법과 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이렇게 뭐 투표 4년마다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게 아닌 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 있는 시민이 이렇게 뭐 그냥 분노해 그러면 분노하는 시민이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 진실의 전부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항상 이제 자성해서 볼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거는 뭘까, 이것들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그때 민주주의라는 이름 말도 몰랐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는 이제 되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취약한 시기에 더욱더 취약한 그런 지점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필연 우연을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그 조심스러운 낙관인데 조심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필연 우연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간 세상이 잘 돌아가기가 힘들게 돼 있는 거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거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각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건데 그거 갖다가 이제 잘 이어받고 또 우리가 또 서로를 이제 이렇게 깨우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